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25번째 독재와 반독재의 갈등 박정희와 장준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5번째 군사독재를 강행한 박정희, 민주화를 지원한 장준하. 1. 일본 육사 생도에서 국군의 중추가 된 박정희. 일제강점기인 1917년 1월 14일 경북 구미에서 오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박정희는 가난한 집안의 막내로, 그것도 어머니 백남의 씨가 45살의 나이에 임신한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난과 노산의 위험, 또 부끄러움 등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여러 차례 낙태를 시도하고서야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그는 체격이 왜소했고 가족들의 애정을 듬뿍 받지도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똘똘한 편인지라 집에서는 그를 보통학교에 보내주었고요. 1932년 3월 보통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에 입학을 해서 1937년 4월부터는 문경국립보통학교에서 선생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군인에 대한 동경과 함께 집안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1938년 11월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은 17세에서 20세 미만의 미혼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 21살이고 결혼까지 한 상태의 박정희는 입학을 거부당합니다. 그러자 그때 학교 동료인 유증선은 박 선생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면 어떨까라고 제의를 했고요. 박정희는 면도칼로 새끼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낸 뒤에 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고 써서 만주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쓴 혈서 덕분인지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 교련 주임 아리카와 대자의 도움을 받아서 1939년 가을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주국 육군군관학교 2기생으로 입학한 박정희는 타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을 개명하고요. 1942년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 육사 편입의 특전을 받아 일본 육군사관학교 본과 2학년으로 편입을 했고요. 1944년 4월 일본 육사 57기를 3등으로 졸업을 해서 견습 군관으로 관동군 635 부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1945년 7월 만주국 중위로 진급을 했지만 바로 그해 8월 일본이 패망을 했고요. 9월 21일 사라진 부대를 탈출해서 신현준, 이주일 등의 동료들과 함께 장교 경험자를 물색하던 한국 광복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1946년 9월 귀국합니다. 이후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한 뒤에 3개월 만에 졸업한 그는 남조선 국방경비대 소위의 계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셋째 형이자 공산주의자였던 박상희가 대구에서 벌어진 10일 민중봉기 사건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자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에 투신을 해서 거기서 활동을 또 하게 됩니다. 1948년 11월 11일 제1연대 정보주임 장교이자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근무하던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 작업에 의해서 체포되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군내 남노당 조직원 명단을 제공하고 그 공로로 숙군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서 1949년 2월 13일 1심에서 파면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2심에서 징역 10년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군에서 파면된 박정희를 육군본부 정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백선엽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무원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으로 육군 전투정보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고, 이때 훗날 쿠데타의 주역이 되는 육사 8기생 김종필이나 이유락 같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일본 육사 출신의 박정희가 이후 남로당에 투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산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남로당 조직원 명단을 제공하면서 국군에게 뭐 인정을 좀 받았고요. 어쨌든 남로당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파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이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군무원에서 다시 육군 소령으로 특별하게 전환이 된 케이스인 거죠. 소령으로 복귀한 박정희는 1953년 11월 준장까지 진급을 하면서 빠른 진급을 이어나갑니다. 사실 일본 육사 출신의 남로당 당원이라는 시대적으로 큰 리스크를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만회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1959년 3월에는 소장에 진급을 했고요. 7월 1일 육군 제6관구 사령관, 1960년 1월 21일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 사령관 등의 요직을 거쳐서 이승만의 하야 이후 박정희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 육군 제8군 사령관 겸 유엔군 총사령관, 육군대장 카터 맥그루더가 박정희의 남로당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제2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좌천을 당했고, 이때부터 쿠데타에 대한 계획을 시작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독립운동가에서 정부 요인으로 장준하는 박정희보다 1년 늦은 1918년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목사인 부친 장석인을 따라서 신성중학교로 이전을 했고요. 이곳을 졸업한 뒤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숭실전문학교에 입학하려 했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학교가 일제히 폐교가 됐고요.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신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유학비 마련을 위해서 평안북도 서남부에 자리한 정주군으로 돌아와서 소학교에서 잠시 교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일제의 강제 합병에 저항을 하던 당시 교장이 일본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 장준하는 친구인 문익환과 함께 일제 교과서 찢기 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이처럼 항일 운동가의 면모를 보였던 장준하였지만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일본 육군 갑종 간부 후보생 시험에 자원해서 합격을 했고요. 결국 전쟁터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1944년 김준엽, 박승헌 등과 함께 일본군 부대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아서 순수하게 자의적으로 군에 입대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소수의 동지들과 함께 일본군 부대를 탈출해서 장장 7개월 동안 2,500km를 걸어서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도착합니다. 김구 주석과 만난 그는 한국 광복군 장군인 김학규와 대담 이후에 1945년 2월부터 한국 광복군 미국 CIA의 전신인 OSS 요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귀국합니다.
한국 광복군 대위로 있다가 광복을 맞이하자 광복 3일 뒤인 1945년 8월 18일 이범석, 김준엽, 노능서 등과 함께 미군과 미군과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합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남아 있었던 일본군과 대치 상황에 들어가게 되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일본군을 탈출했을 때 잠시 장제스의 국민당 계열에서 유격대로 활동했지만 이 유격대 사령관이 모택동의 신사군의 기습으로 사망하면서 부대가 사분오열됐고 신사군은 이 국민당 사령관의 중학생 아들까지 잡아다가 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투철한 반공주의자로 활동을 했고요. 훗날 박정희와 대립을 할 때도 박정희의 친일과 남로당 활동을 표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남조선 대한민국 대표 민주의원 비서로 활동을 하다가 한신대에 편입해서 신학을 공부하며 어린 시절의 꿈인 목사의 길을 걸으려고 했지만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백낙준의 추천을 받아서 국민사상연구원 기획과장, 서무과장, 사무국장 등을 지내게 됩니다. 이후 월간 시사 잡지인 사상계를 출판하며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3. 쿠데타 이후 엇갈린 두 사람. 장준하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재를 비판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4.19 혁명 이후 일어난 5.16 쿠데타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961년 5월 16일 해병대 병력 일부와 대한민국 제2야전군 상당수 그리고 제1야전군 일부가 박정희를 구심점으로 모였고요. 이들은 빠르게 서울 전역을 장악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행위를 당시 총리인 장면은 인정하지 않았고 윤보선 대통령 역시 이들의 계엄령 승인을 거부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전 10시경 국회 해산 및 비상계엄을 알리자 곧 북한군이 휴전선에 결집하며 전쟁 위기가 고조가 됐고요. 미군정 역시 쿠데타 세력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저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전쟁이 터지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이 미군정도 그렇고 당시 대통령 윤보성이나 총리 장면 역시 이들에 대해서 어떤 강압적인 수단, 그러니까 또 다른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제압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 역시 18일 쿠데타 세력의 뜻에 따라서 계엄령을 승인하게 되었고 박정희는 봉기 60여 시간 만에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군사정권을 수립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준하는 5.16 쿠데타를 통해서 그의 6월 사상계에서 다음과 같이 지지합니다. 과거의 방종, 무질서, 타성, 편의주의의 낡은 껍질에서 탈피하여 일체의 구악을 뿌리 뽑고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할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사상계 1961년 6월에 기록된 글입니다.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에 민정이양과 이른바 혁명과업 수행을 약속했으므로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당대 지식인들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등의 요직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는 곧 실망과 분노로 이어지게 되는데 장준하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박정희의 독재 행위를 막기 위해 윤보선을 야당 통합 후보로 만드는 활동을 벌였고요. 1962년 막사이 사이상 언론 부분을 수상하며 얻게 된 언론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박정희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사상계를 폐지시키는 강수를 두었고요. 이에 장준하는 정치인으로 변모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쿠데타를 벌일 때 박정희는 내가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정권은 다시 민간에게 이양하겠다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죠. 그리고 군부 독재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박정희의 쿠데타를 지지하던 장준하가 박정희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박정희는 이 사상계를 폐지시켜 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상계에 몸담고 있던 장준하는 정치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는 특히 철저한 반공주의자답게 박정희의 일본군 출신 문제, 남로당 당원 문제, 삼성그룹의 사카린 밀수 사건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박정희는 친일파의 빨갱이이며 밀수 왕초라고 주장합니다. 1967년부터 제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적으로 박정희의 대항마로 떠오른 장준하였지만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시 약사봉에 등산을 갔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백기환을 비롯한 후배들과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었지만 너무 무더울 것이다 라는 일기예보를 보고 취소를 했는데 자신이 회원으로 있었던 산악회 회장 김용덕과 마침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올라온 김용환 두 사람과 함께 새로운 약속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사봉 입구에서 점심을 먼저 먹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장준하는 먼저 올라가 보겠다라면서 혼자 출발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김용환이 따라갔다가 절벽 아래에 숨져 있는 장준하를 발견하고 달려와 김호용덕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죽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존재한다라는 점이죠. 1993년 3월 결성된 민주당의 장준하 선생 사인 규명 진상조사위원회는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만 추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신에는 외상이나 골절이 전혀 없었고 휴대한 보온병과 안경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외상이나 골절이 없고 안경도 깨지지 않고 보온병도 깨지지 않았다. 이상하죠? 그리고 당시 시신을 거만한 조철구 에 따르면 오른쪽 귀 뒤에 가로 세로 2cm가량의 흉기로 찍힌 자국이 있었고 또 팔과 엉덩이에 치료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국진 박사의 법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우측 귀에 함몰된 작은 상처가 인공적인 물체를 가지고 직각으로 충격을 가해서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두개골을 직접 검시한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이윤성 교수의 소견서는 이 손상이 뭔가에 맞아 생긴 것인지 또는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부딪혀서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김용환의 증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증언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1967년부터 장준하의 선거 캠프에서 이러던 김용환은 197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준하가 낙선하자 사라졌었는데 사건 당일 4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사건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는 장준하의 죽음을 실족사로 발표를 했고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의혹은 그대로 묻히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가장 껄끄러운 인물이었고 지나칠 정도로 맹렬한 비판을 퍼붓던 장준하는 그렇게 사라졌고요. 이후 1979년 10월 26일 이 12.6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박정희의 입지는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장준하가 정말로 실족사인지 타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참여했던 두 사람의 대결은 격렬했던 것에 비해서 참 손쉽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